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총선 참패 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몸을 낮췄는데요.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12분짜리 반성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 딱 일감은, 첫 느낌은 윤석열은 억울하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억울하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하구나. 이런 거를 좀 그 억울함이 저는 느껴졌는데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를테면 한일 관계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건전재정도 노력하고 민생도 챙기려고 노력하고 물론 뜻대로 안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게 그 12분간에 거기에 이제 녹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큰일이다. 그러니까 큰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약간의 이제 우스갯소리 같은 거였는데, 사람은 죽기 전에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정말로 어렵다. 나도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살면서. 그러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게 이제 지금 뭐가 나오면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문법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긴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뭐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진 쪽에서 그게 특히 이제 정부 여당이면은 정부에서 이제 반성도 하고 대통령도 나와서 담화도 하고 뭐 국정기조를 바꾸겠다,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어요. 그렇죠. 정치 문법이었어요. 네. 일종의 파괴자다. 문법 파괴자다. 저는 대통령을 좀 이번 담화를 보면서 좀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 알고 있던 거 이런 것들하고 좀 많이 달라서 이게 이제 사람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것인가, 어떻게 네. 보일 것인가가 좀 걱정이에요, 사실은. 예. 그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도 뭐 거론이 됐던 걸로 알려졌는데 국무회의 생중계 방식을 택한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보수 언론에서도 나왔고 왜 기자회견 안 하냐라는 거예요. 그 네. 김순덕 칼럼 같은 경우에는 DJ냐 이제 박근혜의 길이냐 요거 칼럼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총선에 패배하고 나서 패배한 지 나흘 만에 직접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그때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랑 영수회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인 2016년에 총선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메시지 나오고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이거가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이제 근데 지금 박근혜의 길에 가는 것 같다라는 건데 거기에 얘기는 안 했지만은 김순덕 그 이제 동아일보 대기자가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탄핵이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사실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 길로 가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 그러니까 좀 바꿔라. 김대중의 길로 가기를 바라면서 썼던 칼럼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는 거기에서 그 칼럼에 나온 거는 취임 이제 2주년 그래서 이제 3년 차가 시작되는 게 5월 10일인데 이번 이 모두 발언에서 최소한 3주년 그 시작하는 때에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정도는 얘기해줘 제발. 약간 이런 톤으로 이제 썼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많이 실망도 하고 좀 답답해하고 좀 저는 지면에서 약간 짜증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글을 짜증까지. 읽으면서 여러 가지 뭐 그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왜 우리가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해법을 제시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저는 국정 운영 방향이 옳았다고 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긴 했지만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다는 거예요. 요 메시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다라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이 상황을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총선에 진 것도 억울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 내몰려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뭐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국민 대다수가
그 국정 기조가 아니다라고 지금 결과적으로 심판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뭐 건전재정인지는 뭐 표에 꼬리표가 달려 있지는 않으니 한참 얘기했어요. 부동산, 주식, 뭐 교육 등등등. 그러니까 그거에 국민의 그 총선 표에 꼬리표가 달려 나는 이것 때문에 뭐 국민의힘을 심판합니다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제 졌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고 그동안엔 정치권의 문법이었는데 네. 대통령은 본인의 국정 기조가 옳다라고 모든 게 다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뭘 바꿔야 되지? 다 오르면은 더 가열차게 그러면은 지금의 기조로 나가겠다라는 건가? 그러면 국민들은 어떡하지? 약간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그래서 계속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다른 게 뭐 인사 뭐 무슨 수석을 바꾸네 무슨 뭐 총리를 바꾸네 비서실장을 바꾸네 그게 아니라 대통령 당신이 문제다라는 게 이게 이번에 총선의 지금 결과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대통령은 변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다시 이번 발언으로 좀 확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래서 이도훈 수석 백브리핑 내용을 보면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고 소통 방식의 문제로 이제 판단을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있거든요. 요 분도 그러면 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대통령이 길게 얘기하고 나와가지고 다른 얘기들을 홍보수석이냐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해설 박스를 소위 말해서 해설을 이렇게 왜 이렇게 길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모들은 죄가 없습니다. 뭐 참모들을 다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모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고 정상적인 문법에 아는 분들이에요. 여기에서는 사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이도훈 홍보수석이 백브리핑을 하면서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막판에 국무회의 마지막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비공개 때 했던 걸 홍보수석이 백브리핑 때 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면은 대통령이 직접 거기에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참모들이 정말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요? 이 얘기를 대통령한테 저는 했을 거라고 이건 제 추정인데 했을 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거는 빼겠다라고 한 거고 상징적인 게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요. 네. 이렇게 배포용 자료가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그러니까 주어는 윤석열 대통령 예. 윤석열이죠. 그런데 실제 발언은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훈시한 겁니다. 여기 본인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인 건가요? 우리라고 했지만은 저는 그 느낌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국무회의하는 여기 장관들 뭐 이 사람들 지금 당신들이 문제야라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이 국정 기조를 제대로 받들어 가지고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고 사실상 질책하는 건데 그것도 소위 말해서 마사지를 해 가지고 네. 배포용 자료에는 또 주어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좀 냈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예. 그리고 전 이 부분도 주목이 됐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민생을 강조하면서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겁니다. 좀 민생 토론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민생 토론회로 될까? 그러니까 이게 논란도 비판도 많았던 토론회인데.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전에는 총선을 앞두고는 뭐 선거 개입 논란, 관건 선거 논란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본다라면 전 민생 토론회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라고 국민들이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본다라면은 저는 민생 토론회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첫 번째는 야당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국정에 대해서 지금 거대 야당이 있으니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 네. 또 하나는 이제 당정 관계를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않고 여당이 좀 바로 서가지고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보는 거는 이거는 지금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좀 부정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당은 거대 야당이 지금 국회를 잡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국민들을 직접 다 상대를 해서 직접 이제 나의 진정성을
나는 억울하니까 나의 진정성을 직접 설명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저는 뭐 민생 토론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네. 할 우선 순위가 있다. 순서가 있으면 민생 토론회도 하시되 야당하고 먼저 만나라. 국민을 뭐 만나는 것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복잡한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이라는 거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협치 얘기나 이를테면은 뭐 영수회담 얘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그런 영수회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야당이 촉구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논란이나 이태원 특별법 거부한 얘기나 이런 정작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오늘 메시지 공개 발언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두 발언으로 이제 한 이유가 이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자회견을 했으면은 최상병 특검 기자가 물어봤을 테고, 김건희 특검 물어봤을 테고, 이태원 특별법 뭐 거부한 거, 뭐 거부권을 행사한 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등등등 다 물어봤을 텐데. 말하기 싫은 거죠. 뭐 아무리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건 대통령께서 말하기 싫은 거. 이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싫은 겁니다. 국민은 이 얘기가 듣고 싶은데.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야당도 지금 최상병 특검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회피를 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오늘 인적 개편 얘기도 없었습니다만 지금 고심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후보군이 뭐 하마평에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진정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추천 인사도 그러니까 있으시더군요. 저는 오늘 보면서 제 심증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어떻게요? 대통령이 안 바뀌면은 다 안 바뀌겠구나. 누가 와도 안 되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말로 바뀔 마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총리를 누가 오든 비서실장은 누가 오든 뭐 수석들이 누가 되든 장관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이렇게 딱 자기의 신념이 확고하고 나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면은 뭐 유승민 총리설 있잖아요. 유승민 총리 임명을 하면은 대통령이 바뀌었다라는 시그널도 될 수도 있는데, 나라가 잘 굴러갈까? 이런 걱정부터 들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충돌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지금까지 이름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거부감이 심해요. 뭐 장제원, 뭐 이동관, 뭐 이정현, 뭐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통령에 가까이 있거나 대통령 최근까지 장관을 했거나 뭐 이런 분들을 쓰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뭔가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월호 10주기 오늘 당일이어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우리 사회 얼마나 안전해졌다고 보세요? 우리 사회 글쎄요 뭐 정말 뭐가 많이 달라졌나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태원 참사도 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참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는 후진국형이라고 우리가 꼬리표를 붙는데, 이게 그러니까 참사 이후에 뭔가 뭐 책임자 처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제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등한시한 거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10주기를 맞이해서 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다는 게 참 너무 답답한데요. 여기서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볼 텐데요. 잠깐만요. 김만장의 쉬운 뉴스 설명서, 김혜영의 뉴스 공감. 네, 박주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또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추모 행사 다 참석하신 거죠? 네, 참석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10주기니만큼요. 다른 때도 사람들이 많이 오시긴 했지만 더 많이 오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어떤 때보다 좀 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 10년이나 지났는데 유가족들 여전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뭐라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오해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족분들이 세월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여러 행동이나 또는
다른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분들 위로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정치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심지어는 뭐 뭔가 돈을 원하고 한다거나 이렇게 좀 표현하는 시선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선들에 의한 고통 되게 많았고 특히 이제 생명안전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월호 지원법에 따른 그 공원이거든요. 국립공원인데 그 건설 현장 부근에는 여전히 그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많았고 오늘 또 추모식을 하는데도 계속 마이크로 반대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마음이 이제 아프시겠죠. 예. 네.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더 좀 마음이 그러네요. 네. 세월호 참사 후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통과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변경이 돼서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원래는 이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가동이 안 됐죠.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협조를 거의 안 했고 예산 배정이나 인력 배치 같은 것들이 잘 안 돼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대 국회가 되고 나서는 사회적 참사법 지금 말씀하신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좀 의석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4+1의 합의에 의해서 패트가 지정이 됐고 또 패트의 과정 결과 본회의에 올랐을 때는 또 통과시키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권한이 굉장히 좀 약해진 상태에서 통과가 됐었죠. 네. 뭐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진상규명이 말끔히 안 돼서요. 이 진상규명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가족분들이 거론하시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정원이 이제 상당히 많은 기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기록 중에 일부분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제공을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군 또는 국방부에서도 아마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일부만 좀 공개를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부분에 있는 자료를 좀 봐야 이제 조사가 완결이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국방부라든지 국정원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 기관 내부의 여러 가지 논리들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좀 자료가 제공된 부분이 있고,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보려면은 국회의 경우는 한 200석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적 요건이 좀 충족이 안 되면서 못 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돼야 이제 좀 가족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상규명 과정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제 그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공개라든지 또는 군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한 공개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의석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계속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이 자리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사 나눠주실까요?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셨잖아요.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다시 추진을 한다라고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 공식 입장인 건지, 그리고 추진을 하면은 언제쯤 이게 추진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단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제2요구를 해서 지금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총선 끝나면 처리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선언을 했고 유가족분들과 약속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가결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당과의 논의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을 좀 둬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몇 표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말 정도에 본회의를 한번 열어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 절차, 제2표결 절차를 밟으면 어떨까라는 계획 하에 지금
여당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통과가 못 되면은 다음 이제 국회로 넘어가서도 민주당은 혹시 뭐 재추진할 뭐 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이제 21대 국회 때 뭐 제2요구, 제2표결 절차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이제 22대 때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2대 국회로 넘어갈 것도 없이 바로 추진한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로 알려져 있고, 뭐 5월 2일 날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거를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면은 민주당은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초에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여당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기자들의 전화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대의 뜻을 표명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워딩을 확인 못했는데, 근데 현재 만약에 여당의 입장이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통과를 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월 말에도 저희가 지금 본회의를 한번 잡아서 이태원 특별법 제2요구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의원님, 끝으로 유가족분들 오늘 가장 마음이 아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난 10년 동안 본인들의 아픔도 보듬는데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 와중에 다른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을 챙겨주시고 또 사회가 보다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 반드시 좀 느끼시면서 오늘이라도 좀 그나마 그래도 좀 훈훈한 가운데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팩트체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월호 관련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이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끝난 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선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해필 이름이 이준석이라서 그러니까요.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유죄를 이제 받아서 무기징역이었나요? 제가 지금 기억 확실치 않은데 아마 중형을 받았던 네.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파기환송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을 이제 법원에서 좀 폭넓게 인정을 하다가 이거 좀 좁게 보다가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박근혜 정부 이제 국정농단 사건 뭐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됐는데 상당수가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었는데 예. 그분들 중에 일부가 법원이 이제 그거를 폭넓게 보다가 다시 좀 직권남용을 좀 제한적으로 보면서 이게 파기환송되고 다시 이제 법원을 그러니까 뭐 한 4번 5번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지금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고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사면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법부의 어떤 이런 판결을 존중을 해야 하지만은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이게 뭐 진상규명도 잘 안 된 것 같고 뭐 이런 뭐 느낌을 많이 받으시니 사실 이제는 1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아직도 이렇게 된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불만입니다. 예. 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된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해경 지휘부의 무죄가 된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이제 직무유기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그 해경 지도부 중에서 오늘 이제 뭐 해양수산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가 났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났고 2심에서 무죄가 난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무죄는 아니다라고 파기환송을 하고 다시 지금 올라와 가지고 지금 유죄가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사안을 조금 좀 이렇게 좁게 엄격하게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고의로 구조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판단에 오판이 있었다라는 거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좀 쟁점이에요. 근데 일부는 이를테면은 그 이제
이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하려고 했다. 뭐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조사를 좀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걸로 기소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또 일부 유죄가 난 분도 있고 이것도 무죄가 난 분도 있고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면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네,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데 세월호 10주기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어떤 기사가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그 조선일보 기사가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그게 그 세월호 때 살아남은 대학생이었는데요. 네.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연세대 학생이었는데 그 트라우마로 군대를 갔는데 목발질에 그 참사를 본인이 또 직접 본 거예요. 자기 앞에서 발목이 날아간 두 장병을 이제 선임들을 보게 된. 너무 큰 일을 두 번이나 겪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 트라우마를 이제 겪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참 이제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고 이런 참사가 지금 여러 군데서 뭐 유형은 다르지만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보듬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월호 그러니까 참사 10주년이 돼가지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회를 통과 못해서 지금 모든 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해외에서는 9.11 테러나 이런 것들은 무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될 때까지 10년이 지나면은 정말로 트라우마가 다 치유가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내 자식이 수장이 되는 거를 내가 내 눈앞에서 막 보고 TV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정치가 좀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 치유의 기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지금까지 김준일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